Symphony O Orchestra N for the next G. generation. 오, 자유스럽고 모든 시민, 국민이 사랑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그런 꿈을 갖고 출범하게 됐습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새로운 오케스트라 문화를 만들어가는 한신익 지휘자를 지금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사람을 만나다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네, 엄지혜 아나운서. 네. 지금까지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5분이지 않습니까? 지휘한 지휘자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사실 가장 대중적으로 좀 유명한 곡이라서요. 아마도 그 수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분들이 지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 베토벤의 운명은 지휘자의 관점이나 판단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들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휘자의 역량에 따라 음악에 대한 감동의 깊이가 달라지는데요. 특유의 열정과 신선하고 파격적인 아이디어, 도전 정신으로 미국 각 오케스트라를 성공적으로 이끈 주인공이 있습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한국인 최초 미국 예일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함신익 지휘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함 선생님 지난 2년 동안 국내 활동 뜸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2년 동안. 2년 동안은 유럽, 남미, 중국, 또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요. 한국에서 활동은 거의 안 하다시피 했죠. 2년 만에 새로운 오케스트라로 오셨어요. 심포니송을 들고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심포니송 어떻게 이 오케스트라 지휘로 돌아오시게 된 거예요? 심포니송은 제가 2000년 초반에 네. 이미 제가 망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다락방의 베토벤이라고. 다락방의 그건 베토벤. 망했어요. 그거는 네. 절판을 시켰는데 네. 그 책에 나의 꿈은 송이다 라고 쓴 게 이미 이 계획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계획을 오래전부터 컨셉은 잡고 네. 언제가 그때인가만 노려왔는데 여러 요소를 볼 때 지금이 때이다. 제가 지금 가장 에너지가 넘칠 이 시기에 이걸 시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심포니송을 만들게 되었고 심포니송이라 하면 SONG를 한번 엄지 아나운서가 운을 띄워주시죠. S부터. S 심포니 O 오케스트라 N for the next G. generation. 그래서 차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로서 한국의 기존 규제, 시스템 네. 이런 걸 떠나서 자유스럽고 모든 시민, 국민이 사랑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그런 꿈을 갖고 출범하게 됐습니다. 네, 8월 23일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군요. 서울에서 심포니 송 창단 연주하지 않았습니까? 그 2012년에 KBS 교향악단을 떠나고 처음으로 하신 거죠. 예. 감회가 남달랐을 텐데 어땠습니까? 사실 제가 이 서울예술의 전당 무대는 거의 뭐 우리 이모님 댁보다 더 많이 다니던 길이고 네. 저희 사실 미국에 있을 때 부모님보다 더 많이 다닐 수 있던 그런 길인데 한 2년 반 동안 이 길이 참 귀한 길이었구나. 이 무대가 참 고귀한 무대구나. 라는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죠. 2012년부터 지금 2년 반을 무대에서 오랜만에 예술현장 무대에 섰더니 참 따뜻하고 감회가 새롭고 또 눈물도 좀 나던데요. 네. 이거는 사실 복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형 오케스트라가 사실은 없어요. 제가 제도권에서 대전시향에서도 6년간 네네. 예술 감독으로 있어봤고 KBS도 2년 반 동안 있어봤는데 제도권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즉 정부의 지원을 받는 오케스트라들이 좋은 면이 있고 네네. 또 반면에 이게 사적인 오케스트라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양면성을 발견해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게 미국형 시스템이죠. 미국형은 나라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유럽형은 나라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가면 이반 피셔라는 분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는데 이게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예요. 네. 그래서 그런 형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 미국, 유럽의 오케스트라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발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복합하여 만든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포니송 오케스트라 경쟁력 무엇일까요? 그럼? 경쟁력 음악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뭐 옷을 이쁘게 입고 지휘를 멋지게 하고 구두를 반짝거리죠. 이거로서 음악 단체가 승부를 하면 안 되고 고품격 음악, 실력 있는 음악가들의 모임 그리고 청중들이 저런 음악으로서 내가 감동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음악적인 수준입니다. 함생님 조금 전에 이제 미국식은 순순히 이제 민간이지 않습니까? 독립 자력갱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오케스트라를 꾸려가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만만치 않을 텐데.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만나본 100명 중에 99명이 하던 말씀입니다. 네. 저에겐 별로 새롭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런 가능성이 없다면 저는 시작을 안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음악이 좋고 우리에게 열정이 있고 우리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풀릴 것이고 다행히도 놀랄만하게 기적적으로 출범 및 모든 것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습실이 강남에서 가장 비싼 땅인 도산 사거리에 어떤 독지가가 120평을 기증해 주셨어요. 네. 건물 안에. 그 건물 안을 채우는 인테리어 공사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 고쳐놨더니 페인트도 칠해야 돼요. 네. 팀파니도 드러나야 돼. 피아노도 드러나야 돼요. 팀파니만 들어오면 다 안 자랐더니 쿤북도 사야 돼요. 예. 거기다 작은 북, 끝이 없어요. 네. 근데 한 번도 제가 부탁을 해서 팀파니 좀 사주십시오. 거절한 사람이 없습니다. 피아노 좀 사주십시오. 놀이표 페인트 회장님, 페인트 좀 칠해 주십시오. 당연히 최고 제품으로 가져가십시오. 바닥도 좀 칠하게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의자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에 얘기해서 저 남는 거 좀 주십시오. 네. 200개를 갖다 줍니다. 보면 돼 제일 세고 제일 최고 제품을 아는 분에게 다 줬어요. 지금 연습실 와보시면 놀랍니다. 송은 우리가 귀족 오케스트라는 아닌데 귀족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가장 서민적으로도 할 수 있는 왜냐 우리의 밸런스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진 것은 풍부한 네. 그런 다양성의 오케스트라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함신익 지휘자의 개인적인 매력인가요? 아직까지는 뭐 심포니송이 그렇게 널리 알려지진 않은 오케스트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변화의 요구를 절실히 느끼는 문화 계층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데 침체되어 있는 클래식 음악보다는 자기 이너 서클을 만들어서 집에서 CD를 듣는다거나 또는 외국 오케스트라 연주만 간다거나 뭐 등등의 우리의 음악을 좀 등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분야를 개척하는 클래식 매니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분은 오케스트라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기자들도 그렇고. 네. 제가 맨 처음에 기자분들을 좀 만났어요. 그랬더니 오케스트라가 먼저 변해야지 우리 청중이 따라오지. 청중 보고 뭐 수준이 낮다, 뭐 연주 안 온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네. 그건 제가 공감하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즉 원칙을 벗어난 오케스트라, 원칙을 벗어난 음악인들, 즉 편의 위주로 가던 우리 단체들이 정말 청중을 위해서 원칙을 찾아올 때 그들이 우리의 다시 팬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걸 발견했고 네. 그런 분들의 지원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원칙을 중요시하는 그런 오케스트라로 가자 하셨는데 단원도 그럼 어떤 원칙으로 뽑으셨나요? 제가 사실 이 심포니송은 한 4년 전부터 인큐베이터에서 가동을 했어요. 네. 오래 준비를 하셨군요. 오래 좀, 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서산, 천안, 삼성 디스플레이 또는 삼성 토탈,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태백시 뭐 등등의 도시에서 연주를 할 때 단원들을 개개인으로 다 접촉을 하여 규합시켜서 연습을 시켜서 연주 태도가 좋고 연주 모습이 좋고 소리가 좋고 아름답고 그런 분들에겐 개인적으로 오디션을 초청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오디션을 합니다. 그래서 연주뿐만이 아니라 네. 그들이 가진 철학, 음악을 어떻게 볼 것이냐. 가령 편의 위주의 음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네. 좀 다 제외시켰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내 승부를 걸겠다.
열정을 가지고 연주를 하겠다는 단원들만 챙겼는데 지금 35명 정도 확보가 됐고 네. 나머지 한 35명을 왜 안 뽑느냐. 제가 이제 펀드가 마련이 되면은 세계 곳곳에 공고를 낼 겁니다. 지금 해외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젊은 음악인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제가 연주할 때마다 고국에 돌아오고 싶은데 일할 자리가 없었어요. 네. 그 탤런트를 발휘할 곳이 없어서 해외에서 머물고 있는 단원들이 많아요. 그런 단원들 다 데려와서 여기서 신선하고 참된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게 제 계획입니다. 자, 오늘 TV 사람을 만나다 마에스트로 함신익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무대 위에선 그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심포니송 창단 연주회 공연 준비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8월 23일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지휘자 함신익의 새로운 오케스트라 심포니송의 창단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2년 만에 정식 지휘대에 오르게 된 함신익. 이날을 그 누구보다 기다려온 만큼 관객들에게 최고의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 리허설부터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는데요. 교향곡의 어원인 조화롭게 어울리는 음이란 뜻처럼 30여 명의 단원들이 내는 소리가 하나로 모여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날 연주곡 중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선택한 것이 특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모든 인간을 이웃이 아닌 하나의 형제로 봤던 베토벤처럼 종교, 경제, 정치 문제로 싸우는 이웃이 아닌 형제처럼 하나가 되는 사회를 기원하는 함신익 지휘자의 작은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환희의 선율로 시작되어 거대한 음악적 통일을 이루는 사악장에서 독일의 시인 실러의 시에 곡을 붙인 합창이 나오는 까닭에 합창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작품은 작곡가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이자 합창 형식을 도입한 첫 교향곡이기도 한데요. 솔리스트부터 합창단까지 함께하는 웅장한 공연.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겠죠? 심포니송이라는 오케스트라를 처음 선보이는 무대인 만큼 공연 전까지 꼼꼼하게 의견을 조율합니다. 심포니송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화음 잠시 감상해 볼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곡이 9번 교향곡이랑 또 피아노 협주곡 5번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베토벤으로 선정을 하신 이유 궁금하거든요. 사실 베이토벤을 가장 좋아하고요. 작곡가 중에서 파면 팔수록 깊은 우물을 파듯이 새로운 물이 나와요. 그래서 베이토벤은 뭐 교향곡 1번부터 9번까지 있지만 지난 시절에 내가 연주했던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새로운 게 나타나요. 그래서 베이토벤이야말로 오케스트라 처음 시작할 때 해야 될 곡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는 사실 제가 피아노 협주곡 4번을 더 좋아해요. 근데 피아니스트 백혜선 씨를 초청하면서 베이토벤 4번으로 하자 그랬더니 선생님 전 5번이 더 좋아요. 한참 고민하다가 양보했어요. 근데 오히려 더 잘 됐죠. 황제와 합창. 그래서 아주 화려하고 또 감동이 있는 그런 음악회입니다. 선생님 뭐 KBS에도 계셨었고 뭐 대전시향에 계셨던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떠세요? 다시 한국 돌아오니까.
한국의 제도권 오케스트라들 제가 해봤지만 좋은 면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 밖에 개선돼야 되고 발전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 거는 거기서 가서 개혁하고 개선할 게 아니라 제가 새로운 그런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다. 오래전부터 생각하던 중 그때가 지금 온 거죠. 함신익 지휘자의 새로운 오케스트라 심포니송.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싶다던 그 뜻처럼 오래도록 우리 곁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에 동경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NHK 교양학단 지휘자, 아사히 신문 편집국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두 개가 다 이제 상당한 그 조화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들었습니다만 지휘자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럼? 근데 이 지휘자라는 자가 덕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좋은 리더이기 때문에 저도 덕을 갖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네네. 냉수 마찰 대보고 그냥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똑똑똑 하면서 올라가 봤는데 남산 매봉산이 제 본거지 아닙니까? 네. 올라가서 합기도 하는 형님을 찾아서 덕을 찾아보게 됐는데 네. 안 돼. 왜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지휘자라는 게 남을 망신 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한 표현이지만 네. 단원들이 잘했을 때 지휘자가 필요 없어요. 못하는 거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 intimidate. 네. 그에게 주눅 들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리 점잖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아가며 웃으면서 얘기해도 그들에게는 저 사람은 나에게 주눅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항상 경계 대상이죠. 이 지휘자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서 지휘자의 가장 큰 덕목은 제가 볼 때는 understanding. 상대방의 시점을 이해하는, 상대방을 바람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understanding이 먼저가 아닌가. 이해. 그 덕목하고 아까 함선생님 말씀 중에 냉수 마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불어오는 걸 할 수 있는데 저는 연습 끝나고 냉수 마찰을 합니다. 불어오르는 걸 좀 예. 누르기 위해서요? 이번에도 예술의 전당에서 무대 연습 네. 뭘 3시부터 6시 10분까지 하고 본의 아니게 냉수 마찰을 했죠. 왜냐하면 예술의 전당이 뜨뜻한 안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은 10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지는 건데 네. 서울에서는 제발 뜨뜻한 물 좀 틀어주세요. 하여튼 세계적인 지휘자 함신익 선생이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냉수 마찰을 하신다. 상당히 재미있군요. 자, 심포니송 앞으로 어떤 오케스트라를 키우고 싶습니까? 심포니송은 고품격 연주가 우선이고 네. 그다음에 제가 제도권에 있을 때 대전에 있을 때 하나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그거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전국이 다 쓰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찾아가는 도서관, 찾아가는 영화관. 예, 예. 아. 그리고 우리는 윙바디 추럽. 제가 전번에 선거 유세 때 이렇게 쭉 봤더니 추럭 위에서 한국에서의 선거를 오랜만에 봤는데 추럭에서 막 이동. 이거 한국분이 없는 현상일 거예요. 거리 유세 말씀. 거리에서 네. 추럭 위에서 막 하는데 네. 저기서 연주를 하면 정말 멋있겠다. 근데 그거는 한 4.5톤 추럭인데 11톤짜리 추럭을 지금 구상 중입니다. 큰 추럭을 윙바디라 그럽니다. 그거를. 이게 쫙 열리잖아요. 뒤에는 막혀서 무대의 뒤가 되고 열리면서 이게 쫙 빠지면서 현대 추럭에서 하나 만들어서 그 위에서 연주를 하는데 속리산 법주사 앞에서 스님들을 위해서 거가대교 앞에 휴게소에서 여행객들을 위해서 중국 진천 고추밭 농업협동조합 앞에서 국수역 앞에서 일주일 돌다가 올 겁니다. 그다음에 전 군부대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을 위한 연주를 하고 전국의 5학년 학생들,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최소한 우리 연주를 한 번 듣도록 하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 콘서트, It is my symphony, 우리 마을의 오케스트라라는 인식이 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휘자가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사실 저는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쳤어요. 피아노를 상당히 좋아했고, 그다음에 가난한 저 삼양동, 지금으로 말하면 미아리 고개를 넘어 이렇게 판자촌, 저쪽 남쪽 지방의 철거민들과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리고 상위 군경들이 모여 살던 동네가 삼양동이었어요. 네. 그 삼양동에서 음악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피아노를 어머니가 없는 살림에 그 동네 동네 피아노 선생님이 애기 없고 신이가 한 4번 치다 집에 가라, 이게 레슨인 그런 피아노 교습소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제 마음속에 이 음악 자체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감동이 있는 적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하다가 고등학교 때 우연히 어린이 합창단을 지휘를 하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제가 반주를 했었는데 지휘자 선생님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떠맡았는데 1년 만에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총장기쟁탈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에서 우리 삼양동의 그 27명의 정예 부대가 네. 소위 말하는 강남, 저기 여의도 이쪽 지방의 부잣집 아이들 7, 80명의 단원들보다 소리가 더 크고 명랑하고 쾌척하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1등을 했어요. 아,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좀 매력이 있구나, 탤런트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앞으로 지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연히 갖다가 대학 들어가서 더 하고, 그다음에 군대에서 확실히 잡았죠. 군대에서 제가 훈련소 조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 목소리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면서 지휘자의 목소리로 바뀌면서 제대하면서 아, 나는 미국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국을 추진해서 미국 가서 제 꿈을 펼치기 시작했죠. 네. 그 정명훈 씨도 이제 피아노를 하다가 지휘자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비교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분이야 피아니스트하고 뭐 훌륭한 피아니스트. 아니요, 함 선생님이 피아니스트 함시니까 지휘자 함시니 함시닉. 어떻습니까? 근데 대전에서요. 네. 연습 끝나고 제가 혼자 조용히 피아노를 치고 있으니까 한 비올라 단원, 지금 은퇴하신 단원이 오시더니 제 어깨를 득득 치면서 피아노를 계속 치지 왜 지휘를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지휘자의 삶이 고달프고 여러 개 있지만 피아노는 내가 내 세계를 구축하고 내게 하면 좋지만 지휘는 음악 외에 복잡하죠. 이 퍼스널 관계라든지 다른 또 뭐 리더십 관계가 좀 많죠. 그러나 전 지휘자가 된 게 훨씬 행복합니다. 네. 사실 뭐 피아노도 그렇고요, 지휘도 그렇고 음악하면은 좀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 하는 거로 많이 인식들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가난한 생활을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그런 식으로 음악 쪽으로 빠졌는지 어릴 때부터 좀 음악적 그 감수성이나 영감이 좀 남다르셨어요? 어떠셨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거꾸로 얘기하자면 네. 제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함신익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어디 휴스턴에 있는 고려원 식당의 매니저가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천재 올가니스트로 불렸습니다. 네. 워낙에 뭐 어린 풍금이었죠. 시절부터. 풍금 막 다리를 하고 네네네. 막 이러는 걸 했는데 수요 예배를 아버님이 저를 반주자로 임명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들으면 다쳤으니까 악보 없이. 근데 다만 문제는 모든 것을 다장조로 친다는 거지. 아장조로.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괴성을 지르는 거죠. 술만 되면 뻐개거랑 강림아 이게 키가 안 맞는, 원래는 이게 A 플랫을 해야 되는데 가령 6도를 위에서 생각한다고 그러죠. 어떨 때는 안 들리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 바로 쳤는데 다만 단점은 검은 건반을 싫어했다. 그러니까 차차 그걸 정식으로 배우면서 시작했고 네. 교회에서 자란 것이 저에겐 큰 플러스 요인이었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듣기에는 가난이 오늘날의 함신익을 만들었다. 상당히 감동적인데요. 자, 한국인 최초로 예일대음대 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기분이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 당시 월프강 자발리시 밑에 가서 공부하면서 일할 것이냐, 네. 또는
프로지휘자로 갈 것이냐, 교수를 할 것이냐, 다양한 생각 속에 예일대에서 오퍼가 왔을 때 아주 그때 참 교만했어요. 내가 뭐 이겨야 되나 말이야. 내가 더 큰 이제 뉴욕 필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을 지어야 될 사람이 이거 갔다가 이거 못 빠져나오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 못 빠져나왔습니다. 꿈이 상당히 크시군요. 네. 네. 아직 기뻤고요. 네. 저희 아버님이 특히 좋아했고요. 네. 제가 예일대에 있으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게 그런 학술적인 분위기에서 저의 음악의 뿌리가 좀 더 깊어질 수 있었다는 게 저에겐 큰 요인이고 앞으로는 제 심포니송에 모든 에너지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일대에서도 워낙에 학생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는 교수님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신선한 자극, 어떤 자극을 주로 주시려고 이렇게 학생들을 독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 무대나 유럽 무대에서 살아남으려면 한국 사람다워야 돼요. 그래서 미국화를 되면은 제가 미국화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모든 제스처나 뭐 말은 아직도 좀 비슷한 게 있지만 말은 게 결국은 제가 20년 이상 가르치면서 하는 거는 얘들에게는 함신익이 필요하구나. 함신익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함신익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합니다. 어떤 스타일?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거나 네. 또 어려움을 발생하는 일이 있을 때는 전체 5분간 휴식 해버립니다. 걔만 따로 싹 데려나갑니다. 네. 나가서 지휘자 대기실에서 반쯤 5분간 혼을 내줍니다. 그럼 그 효과는 뭐냐? 전체 단원들이 조용한 가운데서도 저쪽에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상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 과정, 디서플런이라고 그러죠. 훈련 과정에서 한국 훈련 과정보다 좋은 건 없다. 미국은 그렇게 훈련 안 하나요? 그렇게는 안 하죠. 미국은 모든 게 칭찬. very good. but 그렇구나. 이러죠. 네네. Everything is wonderful. but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뒤만 중요한 거네요. 버스이 중요한데 다들 엄마 나 너무 좋았어 학교에서. 근데 버스는 기억 안 하는 거고. 우리는 너는 이거 틀렸어. 그 영어로 하면 get to the point. 네.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지적하여 그것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은 선생이지. 이것을 그 졸업하면 잡이 없어요. 근데 그레이트 했던 애들이 저는 우리 제자들한테도 나는 너에게 칭찬 안 한다. 시간이 없다. 너랑 나랑 마스터 오브 뮤직 2년간 공부하는데 너 칭찬하다가 4시간 다 뺏기지 말고 나는 너의 문제점만 지적하겠다. 즉시 고쳐와라.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은 그 수학 기간 동안에 그들의 문제점이 뭔지를 가장 빨리 발견하여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은 선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처음 이름 알리기 시작하셔가지고요. 에벌린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또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성장을 이뤄내신 걸로도 유명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전시립교향악단에서도 6년 동안 음악 감독을 하셨고요. 오케스트라 부흥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어떤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성공을 이끌어내는 함신익 지휘자만의 비법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get to the point 하는 그런 비법인가요? 저는 가장 싫은 단어가 현상 유지예요. 제 몸의 세포가 그런 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편안히 우리 어머님은 제가 중학교 음악 선생 하는 걸 가장 원했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많은 음악 선생님들. 그러나 제 세포에는 그런 세포보다는 치고 나가서 새로운 것을 꾸준하게 하는데 그게 미국 정신하고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기보다는 나가서 찾는 사람을 더 쳐줍니다. 한국에서는 좀 튄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하면 돌발적, 도발적, 튄다 뭐 이런 말을 듣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잘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도 지금 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제가 한 20년 앞서갔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심포니송이 먹히는 이유가 이제는 만약에 20년이나 만들었으면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클래식 음악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청중이 무엇을 원하는가? 예를 들어서 김동률 프로필 치면은 쫙 나오는데 SNS에 엄지에 하면 쫙 나오는데 이거를 왜 아직도 그걸
프로필 하면 그 사람 그거 나오는지. 청중은 더 이상 김동률에 대해서 서강대 교수라는 걸 알고 싶지 않아요. 김동률의 일반 생활은 왜 이 구두에 저런 베이지색 양말을 신어야 되는가? 엄지에는 왜 저런 머리 스타일을 좋아하는가? 이런 걸 알고 싶어 한다. 그건 클래식 레퍼토리도 마찬가지. 바르톡, 힌데미스, 월튼,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들의 작곡가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충족을 시켜야 돼야 되고, 나는 베이토벤 아니면 음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베이토벤도 들려줄 수 있는 다양성, 다양한 메뉴, 그런 걸 전달하는 과정이죠. 그런 것을 시도했던 것이 미국에서는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많은 오케스트라를 지어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오케스트라는 무엇일까요? 제 대답이 무슨 유명한 오케스트라를 나올 것 같죠? 네. 두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음악을 좋게 만드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러나 특별하게 만들었던 게 더 기억에 납니다. 저는 몽골에 울란바타르 가서 몽골 국립교향악단을 지휘하면서 단원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네. 그 열악한 환경에 피콜로는 고무줄로 묶어놨고 바스는 소리가 반은 안 나오는 그런 오케스트라에서 일주일간 지휘하면서 가슴이 맥혀오는데 근데 2007년, 8년 두 번을 갔는데 일주일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연주를 했을 때 제가 무대 밖을 나갔을 때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일어서서 인사하는데 눈물을 흘린 걸 봤고 네. 다시 들어오면서 저쪽 첼리스트들의 붉어 있는 눈과 눈물을 봤습니다. 그 연주가 제가 콘서트 게바우 암스테르담 가서 했던 연주보다 더 뜻이 깊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멕시코의 할라파라는 작은 도시의 오케스트라에서 말러 1번을 처음으로 연주했는데 연주 끝나고 났는데 청중과 커튼콜을 하는데 깨세 깨대 깨세 깨대 박수 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단원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Do you know what they are chanting about? 단원에서 모르겠다. 무슨 소리를 지르는지 알았더니 그를 이곳에 머물게 하라. 그게 깨세 깨대랍니다. 네. 그 청중들은 제가 거기서 살기를 원했어요. 네. 그 이상의 제 박수가 뭐가 있어요. 그 이상의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 나셨겠어요. 예, 저는 그런 감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의 음악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이 몽골이 멕시코의 시골이나 한국의 진천이든지 전달되는 게 음악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함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은 음악 그 자체보다 음악 외적인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오해죠. 왜냐? 음악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만 하는 게 음악입니까? 음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음악의 본질은 그 사람에게 전달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에너지. 가령 제가 모차르트 레퀴엠을 연주하고 나서 한 사람이 편지를 보냈어요. 나는 그날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날이다. 나는 내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싶은 날이 지난 괴석이었는데 너의 음악을 듣고 내 삶의 생명을 찾았다. 음악은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식 대중 예술의 전당에 10,000원, 10만 원 내고 오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의 0.0000001%도 안 됩니다. 2,000명도 안 돼요. 우리나라 4천만 중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2,000명을 위해서 연주할 것이냐, 앞으로 남은 4,000명을 위해서 연주할 것이냐, 저는 이쪽을 택하겠습니다. 네. 음악가 하이든은요, 나의 음악이 세상에 유익하게 사용됨으로써 세상에 대한 내 의무를 다했다고 믿는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새롭게 창단한 심포니송을 통해서 의미 있는 행보와 오래도록 감동이 남는 음악을 들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음악을 통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대한민국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 주길 바라면서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